지금 국제사회의 눈은 온통 양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 쏠려 있습니다.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러면 엊그저께인데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양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양회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회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네네. 이제 국정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네네. 이것을 이제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줄여서 이제 보통 정협이라고 부르고, 네네. 그리고 우리에게로 치자면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국회격에 해당하는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이제 또 줄여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전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양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각각 이제 4일, 5일 이렇게 개막을 해서 대략 일주일 정도 개최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제 통상 이 양회에서는 고위급 이제 인사들이라든지 뭐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현안에 이제 이목이 쏠리기도 하지만 올해는 특히 또 엊그저께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의회 합동 연설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재취임을 하면서 뭐 전 지구를 상대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역시 중국이 가장 일선에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번 양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경제 이슈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인대 개막식에는요 2,880명의 대의원과 함께 1,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다고 해서요. 뭐 지난해보다 20%나 더 확대된 그런 방청석이 꽉 채워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주요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今年发展主要预期目标是国内生产总值增长5%左右，外部环境更趋复杂严峻，可能对我国贸易、科技等领域造成更大冲击，推进高水平科技自立自强，加快组织实施和超前布局重大科技项目，单边主义、保护主义加剧，对国际经济循环造成阻碍。从国内看， 네,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개막식 연설을 했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이 전략 경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나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우주 시대가 뭐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와 관련된 기술들 이런 그 미래의 어떤 기술 패권을 두고 두 정말 초강대국이 벌이고 있는 그런 건곤일척의 경쟁이라고 볼 때에 역시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역시나 이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아직도 어쨌든 계획 경제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5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4차가 이제 올해로서 마무리가 되면서 15차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또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이것도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게 수치가 나왔던 것이 이제 경제 성장 목표였었습니다. 5%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뭐 요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추동력은 가져가면서 결국 그 근본적인 추동력은 과학기술, 미래기술에서 가져오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내수진작에 또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양회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역시 경제 성장률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5% 안팎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중국하면 뭐 매년 10%씩 성장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격세지감이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 5%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 거죠. 3년째 이제 이 동일한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4.5%, 뭐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OECD는 또 4.5%, 또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경우는 4.6% 정도를 이제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뭐 이제 5라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수치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음으로써 네네. 그 자체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그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 내지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함의를 가지고 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물론 그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뭐 계속해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PF와 관련된 것들 등등 또 지방 그 정부들이 안고 있는 부채 문제 등등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가깝게 이게 전해져 오는 그런 얘기들이었었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 이 최대 이제 흑자국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국이지만 최대로 흑자를 만들고 있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해서 관세가 세게 이제 들어오면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 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중국도 거기에 밀리기보다는 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은 일정 정도 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수 진작에 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 내수 경기를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을 통한 어떤 첨단 산업을 더욱 육성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그 취지를 담은 그런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올해는 어쨌든 변수가 생겼어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른바 관세 전쟁이 네. 딱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5%라고 하는 수치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런 그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거를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겁니까? 글쎄 뭐 14억 인구라는 엄청난 물론 지금 이제 또 인도가 또 인구 숫자에서 이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14억이라는 인구는 뭐 상상이 잘 안 가는 정도의 엄청난 그 내수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것은 맞죠. 그러나 중국의 과거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그 바깥 세상에 대한 수출이 없었다라면은 어떻게 지금 중국의 이 경제력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이 수출로서 이 경제 성장을 달성해 온 것이기 때문에 중국 그 경제 성장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이제 수출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그 분석이겠습니다. 그럼 이 3분의 1에서 아까 세계 어쨌든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부분에서 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내수 경기 활성화인데 참 이 부분도 이게 쉽지가 않죠. 말이 그렇지 뭐 정부에서 돈을 쓰라 아무리 해도 뭐 실제로 좋은 어떤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뭐 이래야 이게 또 내수로서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아무튼 총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구환신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주로 씁니다. 이것은 네네. 이제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은 가정 내에 있는 가정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냉장고가 됐던 뭐 세탁기가 됐던 TV가 됐던 뭐 아니면 뭐 기관 시설들 뭐 중국도 이제 좀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을 것이니까요. 네네. 뭐 그런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옛 것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이구환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더 진작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율을 결국은 높게 잡고 가는 거죠.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런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독려가 있겠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을 쉽게 말하면 푸는 거죠. 네네. 푼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재정 정책인 것인데 그것이 이제 뭐 나쁘게 또 생각하면 나라의 빚이 느는 거죠. 그렇지만 빚을 늘려서라도 이 내수 진작에 이제 힘을 쏟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로 잡았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4%로 재정 적자율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올리겠다라는 정도로 이 적자 규모를 지금 높게 잡았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무려 1,122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금액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정부가 좀 부채가 발생을 하더라도 끌어안고 가겠다. 그만큼 내수 진작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122조면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 어마어마한 아니겠습니까? 숫자입니다. 네. 어쨌든 수출보다는 내수를 살리겠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풀겠다. 그런데 중국이라고 한 나라는 민간 기업보다 국영 기업을 우선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오히려 민간 기업을 조금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결국 내수 진작을 위해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미 그런 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엊그저께 그 합동 연설에서도 조선업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선업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이 조선업에 있어서도 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비교를 하는 게 좀 어색할 정도로 네네. 너무 차이가 벌어졌죠. 근데 이 조선업 같은 그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국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정말 싸게 덩치를 일단 불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점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늘 이게 불공정한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미국은 어차피 다 민간 회사들이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운영하는 방식과 미국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간은 이제 이런 국영 기업들이 정말 내셔널 챔피언 국가대표들로서 이렇게 활약을 해왔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5, 6, 7, 8, 9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5는 이제 전체 세수에서 50%, 이제 6은 전체 GDP에서 60%, 뭐 7은 뭐 혁신 부분에서의 70%, 뭐 8은 또 고용에 있어서 80%, 9는 이제 실제 기업 수에서 90%.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민영이라는 거죠.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미 5, 6, 7, 8, 9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 어떤 그런 그 국가대표급 국공영 기업으로 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지만 이 민간을 이제 무시하고서는 전혀 이제 중국도 또 다른 그 체질의 사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이제 17일이었는데요. 6년여 만에 뭐 민영 기업 좌담회를 열었다는 것이 또 큰 뉴스가 되기도 했었죠. 네네. 뭐 직접 이 그 딥시크의 뭐 량원펑이라든지 뭐 또 창업자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그 마윈이라든지 뭐 이런 소위 미국으로 치면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총수들 같은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좌담회도 하고 아무래도 그럼 이런 좌담회를 하는 것은 결국은 민영 경제를 어떻게 촉진시키느냐 그 법률로서까지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주석이 참석하는 민영기업 좌담회가 6년 만에 열렸다는 게 오히려 놀랍다 네. 그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어쨌든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전 세계에 쇼크가 있었어요. 이른바 그렇습니다. 딥시크 쇼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아마 이제 더 가열차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가 쇼크였던 것은 글쎄요, 중국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후발주자인 측면이 있고 그런 선진된 어떤 기술을 계속 모방하고 함으로써 이제 발전해 나가고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 미국이 계속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정 부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어떤 면에서 그 덕분에 또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부분이 있고 흥미롭게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기술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냉전 시대 스푸트니크 쇼크에 빗대서 네네. 얘기하기까지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이거는 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숙명의 그 도전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을 위한 그 구조 조정의 어떤 의지도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기존 그 제조업에 이렇게 물론 자신감이 있죠. 여전히 제조업으로는 중국을 지금 이길 만한 나라는 이 세상에 이제 많이 없을 것입니다. 뭐 특정 분야 어떤 것들을 빼고는요. 각종 이 제조업에서 다 중국이 지금 앞서가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 과학기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죠. R&D 예산을 전년보다도 무려 10% 이상 10.1%인데요. 정확히
10.1% 늘려서 3,981억 위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80조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우리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큰 돈들인데요. 그리고 2023년과 지난해 비교를 했었을 때에도 뭐 한 전년보다도 한 8.3% 이상 이렇게 늘린 것을 이제 고려할 때 역시 이 부분은 정말 숙명의 대결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 그 자원과 재원과 인력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 양회를 더욱더 뜨겁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인데 4일이죠. 그러면 네. 엊그저께. 네, 네. 그런데 그날이 양회 첫날이었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네.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우연치 않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의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뭐 그러한 그런 긴밀한 정보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합동 연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0%그 추가 뭐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뭐 10%를 더 매기겠다라고 네네. 했었고 이미 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조치를 취했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밀릴 수 없다. 이번 그 양회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어떤 힘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국을 대하는 자세로서 올바르지 못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대로 여기에 밀려서 어떻게 굽혀 들어간다는 그런 모양새는 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미국의 10% 네. 텐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텐이라고, 것 네. 같은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양회에서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조치가 시행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기시감이 있는데요. 뭐 일기 네네. 때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중국에 이제 관세 세칙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위원회에서 미국산 이제 닭고기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제 일기 때도 그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가장 이제 타겟이 됐던 것 중에는 이제 그 농산품이 역시 핵심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쨌든 그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올리겠다, 인상하겠다고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수 또 이제 대두 일기 때도 이게 큰 문제가 됐었죠. 네. 돼지고기, 뭐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등등 관세를 이제 10% 올린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그 미국산 농산물의 이제 최대 수입국인 거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미국 유권자 분들 중에 이런 어떤 그 농업에 또 종사하는 분들 이게 우리 이미지보다도 훨씬 미국에서는 농업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그 이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기를 더 타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제 분석들까지 나오는데요. 네. 뭐 그런 정치적인 아주 뭐 국내 정치에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제 중국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농산품의 가장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로서는 그게 이제 강력한 카드가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겠죠. 그러나 이번 이렇게 뭐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만 중국 특유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게 항상 그 전략적으로 그래도 너무 노골적인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또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부 변수가 지금 너무 많다.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누가 들어도 이거는 미국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 하여 뭐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는 듯한 발언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타겟으로 하는 발언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어떤 외교적인 수사의 그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도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회는 이제 서막에 불과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관세를 포함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글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큰 변수인데요. 이분 자체가 왜냐하면은 워낙에 지금 이 숫자도 계속 바뀌고요. 네네. 지금 당장 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분이 판단의 정확한 근거가 뭔가 예를 들면은 지금 합동연설 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2번을 언급을 하는데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4배를 지금 미국에 비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도대체가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보니 네네. 아마 그 최애국 지금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최애국 대우에 대한 그 관세율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에 해당하는 것만도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코러스 FTA가 있기 때문에 네네. 거의 이제 관세가 없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선가 봤었을 그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 그래프 밑에 주석에 한미는 이제 FTA가 있는 나라다 뭐 이런 게 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마 보였던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런 숫자가 나왔지 싶기도 한데요. 물론 그분의 머릿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그렇듯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변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굉장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지금 전략 경쟁에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건곤일척의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은 맞지만 실리주의자인 것으로 표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리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득이 된다라고 보면 중국하고도 손잡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정 분야에 어떤 분야가 될지는 뭐 지금 미리 다 예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를 안 하지만 뭐 이 부분에서는 손잡을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가능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도 지금 1월 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네. 보여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관계국 주변 네.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초미의 관심사가 한한령 아니겠습니까? 네. 한한령이 혹시 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풀릴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과거랑 비교를 해볼 때 이 무역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약간 이랬었죠. 일본으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원천적인 기술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파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계속 있었고 또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계속 좀 누리는 그런 구조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간재 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동반 하락할 수 있는 네네. 지금 그런 이제 우려들도 있고 한데요.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합종 연행이 굉장히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랑 미국도 손을 잡는 것 같고 유럽은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스스로 다시 뭉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나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그렇듯이 지금은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고 네네.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조합이 바뀔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이고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생각해서도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 외교를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잘 또 달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외교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는 11일 폐막까지 중국의 양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